16장. 난 그렇게 못해. 그날 아침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늦게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일을 하러 뜰로 나가려고 무척 서둘렀으므로 메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콜린을 까맣게 있다시피 했다. 메리는 나가면서 마사에게 말했다. 지금은 내가 가서 만날 수 없다고 콜린에게 전해줘. 뜰에서 일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거든. 마사는 겁에 질린 얼굴이 되었다. 아이고 메리 아가씨, 내가 그 말을 전하면은 대련님이 버럭 성을 낼 텐디요. 하지만 메리는 딴 사람들처럼 콜린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결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난 집에 있을 수 없어. 디콘이 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메리는 이렇게 말하고 달려나가 버렸다. 오후는 아침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바빴다. 벌써 잡초는 거의 다 뽑아놓았고 장미와 상록수들도 대개는 가지치기를 했거나 주위에 흙을 파두었다. 디코는 제 삽을 가져와서 메리에게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그래서 그때쯤에 그 사랑스럽고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곳은 정원사가 꾸민 정원이 될 것 같지는 않아도 봄이 가기 전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무성하게 자라난 경이로운 곳이 될성 싶었다. 디코는 이를 쓱쓱 해치우며 말했다. 머리 위에는 사과꽃하고 벚꽃이 필 거에이. 담장 곁에 있는 복숭아 나무랑 자두나무에도 꽃이 필 테고. 그러고 풀밭에는 꽃더리 카펫맨기 쫙 깔릴 거구요. 새끼여와 까마귀도 두 아이만큼이나 즐겁고 바빴으며 붉은 가슴 울새와 그 짝은 조그만 빗줄기처럼 왔다 갔다 날아다녔다. 가끔 까마귀는 까만 날개를 펴서 뜰 바깥에 있는 나무로 날아갔다. 까마귀는 돌아올 때마다 디콘 가까이 있는 나뭇가지에 내려앉아서 마치 자기가 겪은 모험담을 늘어놓기라도 하는 것처럼 까악까악 울었고 그러면 디코는 붉은 가슴 울새에게 하듯이 까마귀에게 말을 건넸다. 한 번은 디콘이 너무 바빠서 당장 대꾸하지 않자 수트가 디콘의 어깨 위에 날아앉더니 커다란 부리로 디콘의 귀를 가만가만 깨물기도 했다. 메리가 잠깐 쉬자고 하자 디콘은 나무 밑동에 앉아 주머니에서 피리를 꺼내어 부드럽고 묘하고 짤막한 곡을 불었다. 그러자 다람쥐 두 마리가 담 위에 나타나서 디콘을 내려다보며 피리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메리가 땅을 파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디콘이 말했다. 아가씨는 전보다 훨씬 튼튼해졌네이. 확실히 달라배기 시작했어이. 메리는 일을 한 데다가 기분이 좋아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난 날마다 살이 찌고 있어. 이제 메들록 부인은 더 큰 옷을 사줘야 될걸? 마사가 그러는데 내 머리카락이 점점 굵어지고 있대. 그렇게 착 가라앉지도 않고 가느다랗지도 않다나? 해가 지면서 황금빛 햇살이 나무 아래로 비스듬히 드리워졌을 때에 두 아이는 헤어졌다. 디콘이 말했다. 내일도 날씨가 좋겠네요. 난 해 뜰 무렵이면 이러고 있을 거에이. 나도 그럴 거야. 메리는 발을 한껏 빨리 놀려서 집으로 달려갔다. 콜린에게 디콘의 새끼 여우와 까마귀 이야기, 봄이 익어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메리는 콜린이 듣고 싶어하리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방문을 열었을 때에 자기를 기다리며 풀죽은 얼굴로 서 있는 마사를 보자 기분이 언짢아졌다. 메리는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내가 못 간다니까 콜린이 뭐래? 마사가 말했다. 아가씨가 갈 걸 그랬어이. 대련님은 또 승가를 부릴 뻔했슈. 오후 내내 대련님을 달래느라고 엄청 일이 많았어이. 대련님은 연방 시계를 들여다보셨어이. 메리는 입을 앙다물었다. 메리도 콜린만큼이나 남을 배려해주는 일에 익숙지 않았고 그래서 성질이 고약한 한 남자아이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에 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려 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메리는 아파서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스스로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며 딴 사람들까지도 아프고 신경이 곤두서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엾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 인도에서 골치가 아프면 메리는 딴 사람들도 모두 머리가 아프거나 그만큼 나쁜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려 했었다. 그리고 자기가 확실히 옳다고 느꼈다. 이제 메리는 당연하게도 콜린의 태도가 확실히 틀렸다고 느끼고 있었다. 메리가 콜린의 방에 들어갔을 때 콜린은 소파에 앉아있지 않았다. 콜린은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서 메리가 들어갔는데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시작이 나빴다. 메리는 뻣뻣하게 굳어져서 성큼성큼 콜린에게 다가갔다. 메리가 물었다. 왜 일어나지 않았니? 콜린은 메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했다. 아침에는 내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일어났어. 오후에 침대로 데려다 달라고 한 거야. 등도 아팠고 머리도 아팠고 피곤했으니까. 왜 안 왔어? 메리가 말했다. 디콘이랑 뜰에서 일했어. 콜린은 얼굴을 찌푸리더니 황공하게도 메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가 나랑 이야기하러 오지 않고 그 자식하고 같이 있는다면 다시는 그 자식을 여기 오지 못하게 하겠어. 메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메리는 소란을 떨지 않아도 화를 낼 수 있었다. 그저 뚱하고 고집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쓰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메리는 콜린의 말을 되받아쳤다. 내가 디콘을 못 오게 하면 난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을 거야. 콜린이 말했다. 내가 오라면 와야 할걸? 난 그렇게 못해. 내가 오게 만들 거야. 하인들을 시켜서 널 질질 끌고 오라고 하겠어. 메리는 매섭게 말했다. 그렇게 하시지요, 라자페야. 날 끌고 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기 데려온 다음에 입을 열게 하지는 못할걸? 난 앉아서 이를 꽉 깨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을 테니까. 난 널 쳐다보지도 않겠어. 바닥만 뚫어지게 내려다볼 거야. 두 아이는 서로를 노려보았다. 둘은 기가 막힌 맞수였다. 둘이 거리의 아이들이었다면 당장에 달려들어서 엎치락뒤치락하며 싸웠을 터였다. 하지만 둘은 거리의 아이들이 아니었으므로 맞붙어 싸우기에 버금가는 짓을 했다. 콜린이 외쳤다. 넌 이기적이야. 메리가 말했다. 넌 어떻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꼭 그런 말을 한다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기적이래. 넌 나보다 더 이기적이야. 너처럼 이기적인 애는 처음 봤어. 콜린이 말을 가로챘다. 난 아냐. 난 내 착하디 착한 디콘보다는 덜 이기적일걸? 걔는 내가 완전히 외톨이라는 걸 알면서도 널 내내 먼지구덩이 속에서 놀게 하잖아. 걔야말로 그렇게 말해줘야 돼. 그 자식은 이기적이야. 메리의 눈에 확 불꽃이 일었다. 디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야. 걔는 천사 같단 말이야. 좀 멍청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소리였지만 메리는 상관하지 않았다. 콜린은 사납게 비꼬았다. 착한 천사라. 그 녀석은 황무지에 사는 상스러운 오두막집 애잖아. 메리도 지지 않고 웅수했다. 상스러운 라자보다는 낫지. 디콘이 1000배는 나아. 두 아이 가운데에서 좀 더 튼튼한 메리가 콜린을 이기기 시작했다. 사실 콜린은 태어나서 자기 같은 사람과 싸워본 적이 없었다. 콜린이나 메리나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이 싸움은 콜린에게는 좋은 일이었다. 콜린은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눈을 감았다. 쥐어짜낸 커다란 눈물방울이 뺨 위로 흘러내렸다. 콜린은 자기 자신이 불쌍하고 가엾어지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콜린이 말했다. 난 너처럼 이기적이지는 않아. 난 늘 아픈 데다가 등에 분명히 혹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게다가 난 죽을 거잖아. 메리는 쌀쌀맞게 반박했다. 안 그래. 콜린은 붕괴해서 눈을 커다랗게 떴다.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런 두 가지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콜린은 화가 치밀면서도 조금은 기분이 좋았다. 콜린은 소리쳤다. 안 그렇다고? 아니 그래. 내가 그럴 거라는 걸 너도 알아. 모두들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메리는 뚱하게 말했다. 난 안 믿어. 넌 그냥 남들이 널 불쌍하게 여기게 하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넌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거라고. 난 안 믿어. 내가 착한 아이라면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넌 무지무지하게 못된 애야. 콜린은 자기 등이 약한 것도 있고 미친 듯이 화가 치밀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나가. 콜린은 베개를 집어서 메리에게 내던졌다. 멀리까지 던질 만큼 힘이 세지 않아서 베개는 겨우 메리의 발치에 떨어졌다. 하지만 메리의 얼굴은 바짝 졸아들었다. 갈 거야. 다시는 오지 않겠어. 메리는 문으로 걸어갔다. 메리는 문 앞에서 휙 돌아서서 입을 열었다. 난 너한테 온갖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려고 했어. 디콘이 여우랑 까마귀를 데려왔기에 난 너에게 그 얘기도 다 해줄 참이었다고. 이제 한 가지도 말하지 않을 거야. 메리는 당당하게 밖으로 나가 문을 쾅 닫았다. 놀랍게도 메리는 문 앞에서 간호사와 맞닥뜨렸다. 간호사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았고 더욱더 놀랍게도 웃고 있었다. 간호사는 병약한 사람을 참고 견디지 못하므로 절대로 간호사가 되지 말았어야 했을 덩치가 크고 예쁘장한 젊은 여자였다. 간호사는 늘 변명을 둘러대며 마사나 자기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딴 사람에게 콜린을 맡기고 나다녔다. 메리는 간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므로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키득거리는 간호사를 노려보았다. 메리가 말했다. 뭐가 그렇게 우스워요? 간호사가 말했다. 아가씨랑 도련님 두 꼬마가 우스워서 그렇죠. 앓는 응석바지한테는 자기만큼이나 버릇없는 아이가 대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간호사는 다시 손수건에 입을 묶고 킥킥댔다. 못돼 먹은 여동생이 하나 있어서 서로 맞붙여 싸웠으면 도련님한테는 훨씬 나았을 텐데. 콜린은 죽게 되나요? 난 몰라요. 신경도 안 쓰고. 어쨌든 도련님을 못살게 구는 것들 가운데서 절반은 히스테리랑 그 성깔머리죠. 히스테리가 뭔데요? 간호사가 대답했다. 다음에도 아가씨가 도련님을 짜증나게 만들면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난 아가씨가 콜린 도련님한테 히스테리를 부릴 만한 거리를 주어서 기쁘네요. 메리가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뜰에서 갓 들어왔을 때의 감정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심통이 나고 실망스러웠지만 눈꽃만큼도 콜린이 불쌍하지 않았다. 메리는 콜린에게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주리라고 생각했고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려주어도 괜찮을지 결정하려고 했다. 슬슬 알려주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참이었지만 메리는 마음을 완전히 바꾸었다. 절대로 얘기하지 않을 거야. 콜린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지도 못하고 제 방에만 틀어박혀 있겠지. 죽고 싶으면 죽으라지 뭐. 그래도 싸다. 메리는 너무나 모질고 무자비한 생각이 들어서 잠깐 동안 디콘이며 온 세상을 뒤덮은 초록색 베일이며 황무지에서 불어오는 보드라운 바람을 거의 잊고 있었다. 마사는 메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메리를 보자마자 마사의 수심에 찬 얼굴에 흥미와 호기심 어린 표정이 떠올랐다. 테이블 위에는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뚜껑을 벗긴 상자 안에는 깔끔하게 포장된 꾸러미가 가득 들어 있었다. 마사가 말했다. 주인님이 아가씨한테 보내셨어이. 그림책이 들어있나 본디유. 메리는 고모부의 방에 갔던 날에 고모부가 물었던 말이 기억났다. 뭐 갖고 싶은 거 있니? 인형이나 장난감이나 책? 메리는 혹시 고모부가 인형을 보냈는지 그렇다면 그 인형을 가지고 뭘 해야 할지 궁리하면서 꾸러미를 풀었다.
하지만 크레이븐 씨가 보낸 것은 인형이 아니었다. 콜린 것과 비슷한 예쁜 책 몇 권이었다. 그 가운데에 두 권은 그림이 가득 들어있는 원예책이었다. 게임 도구도 두세 가지 있었고 금박으로 이름의 머리 글자를 새긴 조그맣고 예쁜 필통이며 금촉 펜이며 잉크 스탠드도 있었다. 모든 것이 정말로 근사해서 메리의 마음속에는 화가 누그러지고 기쁨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메리는 고모부가 자기를 기억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으므로 꽁꽁 언 조그만 마음이 차츰 따스해졌다. 메리가 말했다. 난 인쇄체로 쓰지 않으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어. 이 펜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은 고모부한테 정말로 감사하다고 편지를 쓰는 거야. 메리가 여전히 콜린과 친구 사이였다면 쪼르르 달려가서 콜린에게 선물을 보여주었을 테고 둘이서 그림도 보고 원예책도 읽고 게임도 했을지 모른다. 콜린은 너무 재미있어서 다시는 죽을 거라고 생각한다든가 혹이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척추를 만져보는 짓은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콜린이 그런 짓을 하면 메리는 견딜 수가 없었다. 콜린이 늘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어서 메리는 심란하고 겁이 났다. 콜린은 언젠가 아주 조그만 돌기라도 만져지면 그건 자기 등에 혹이 자라기 시작하는 징조라고 했다. 콜린은 매들록 부인이 간호사에게 소곤거리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남몰래 그 이야기를 곱씹어 보다가 결국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단단히 들어앉게 되었다. 매들록 부인은 콜린의 아버지가 아이였을 때 그렇게 해서 곱사등이가 될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콜린은 남들이 자기의 성깔이라고 부르는 것이 대개는 자기가 남몰래 숨기고 있는 신경질적인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메리에게만 귀띔해 주었다. 콜린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메리는 콜린이 무척 가여워졌다. 메리는 혼잣말을 했다. 걔는 기분이 나쁘거나 피곤하면 언제나 그 생각을 했어. 오늘은 시무룩했지. 어쩌면 오후 내내 그 생각을 했을 거야. 메리는 가만히 서서 카펫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다시는 안 가겠다고 했는데. 메리는 이맛살을 찌푸리고 머뭇거렸다. 하지만 아마 가봐야겠지. 걔가 그러길 바란다면 아침에는 말야. 아마 나한테 또 베개를 던지려고 하겠지만 내 생각에는 가봐야 될 것 같아. 17장 성깔 부리기. 메리는 무척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뜰에서 열심히 일했으므로 나른하고 졸렸다. 메리는 마사가 저녁을 가지고 오자마자 달려들어 싹 먹어치웠다. 잠자리에 드는 것이 반가웠다. 메리는 베개에 머리를 누이고 종알거렸다. 아침밥을 먹기 전에 나가서 디콘하고 일하고 그래야 되겠지. 걔를 만나러 가야겠어. 메리 생각에는 한밤중인 듯했다. 메리는 끔찍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서 튀어 일어났다. 이게 뭐지? 무슨 소리야? 바로 그 순간에 메리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문을 여닫는 소리가 나고 복도에서 서둘러 뛰어다니는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가 악을 쓰며 비명을 질러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름 끼치게 비명을 지르며 울어대는 소리였다. 콜린이야. 간호사가 히스테리라고 했던 성깔을 부리고 있는 거야. 정말 끔찍해. 비명소리를 듣고 있으려니까 왜 사람들이 겁을 먹는지 알 수 있었다. 그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메리는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구역질이 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메리는 계속해서 중얼중얼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메리는 자기가 용기를 내어 콜린에게 가면 혹시 울음을 그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지만 문득 콜린이 자기를 방에서 마구 몰아낸 일이 떠올라 자기를 보면 더욱더 악화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더욱더 힘껏 귀를 틀어막아도
그 무서운 소리를 몰아낼 수가 없었다. 메리는 그 소리가 너무나 싫었다. 메리는 울부짖는 소리에 잔뜩 겁에 질려 있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자기도 그렇게 성깔을 부려 콜린이 자기를 겁주는 만큼 콜린에게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메리는 자기가 화를 내는 데에는 익숙했지만 딴 사람이 화를 내는 데에는 그렇지 않았다. 메리는 귀에서 손을 떼고 발딱 일어나서 발을 쾅쾅 굴렀다. 저 짓을 못하게 해야 돼. 누가 저 애를 그치게 해야 된단 말이야. 누가 저 애를 때려줘야 해. 그때 누군가가 복도를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간호사는 웃는 기색이라고는 없었다. 간호사는 오히려 창백해 보이기까지 했다. 간호사가 황급히 말했다. 콜린 도련님이 또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어요. 자해할지도 몰라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착하죠. 아가씨가 가서 어떻게 좀 해볼래요? 콜린 도련님은 아가씨를 좋아하잖아요. 메리는 흥분해서 발을 동동 굴렀다. 걔는 오늘 아침에 날 제 방에서 몰아냈다고요. 간호사는 메리가 발을 구르는 것을 보고 오히려 기뻐했다. 사실 간호사는 메리가 머리를 이불 속에 묻고 울고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좋아요. 지금 아가씨 기분이면 딱 좋아요. 가서 콜린 도련님을 혼내줘요. 도련님한테 새로 생각할 거리를 주라고요. 자, 가요, 꼬마 아가씨. 빨리빨리 가봅시다. 나중에야 메리는 이런 일이 끔찍할 뿐만 아니라 우습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 큰 어른들이 그렇게까지 겁을 집어먹고서 단지 콜린만큼이나 못돼 먹은 아이일 거라는 짐작으로 조그만 계집애에게 쪼르르 달려왔다니 우습지 않은가. 메리는 날다시피 복도를 내달려갔다. 비명소리가 가까워질수록 화가 더 치밀었다. 문에 다다랐을 즈음에는 약이 바짝 올라 있었다. 메리는 문을 획 열어 젖히고 조각기둥 4개가 받치고 있는 침대로 달려갔다. 메리는 고함치다시피 내질렀다. 그쳐, 그만두란 말이야. 내가 미워 죽겠어. 모두들 널 싫어해. 사람들이 죄다 이 집에서 나가서 내가 소리 지르다 죽게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어. 넌 조금만 있으면 소리 지르다 죽게 될 거고 난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동정심이 있는 착한 아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소리를 내뱉지는 못했겠지만 누구도 말리지 못하고 거스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이 신경질적인 아이에게는 그런 충격적인 소리가 최선이었다. 콜린은 얼굴을 파묻고 누워서 두 손으로 베개를 내리치고 있다가 움찔하더니 조그맣고 성난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렸다. 콜린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빨개진 데다가 퉁퉁 부어서 끔찍해 보였고 숨이 막히는지 할딱거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무자비한 꼬마 메리는 털끝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다. 메리는 소리 질렀다. 내가 또 한 번만 소리 지르면 나도 소리 지를 거야. 난 너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를 수 있고 그러면 너도 겁이 날걸? 너도 겁이 날 거라고. 사실 콜린은 메리를 보고 기겁해서 소리 지르기를 멈추었다. 여태껏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얼굴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콜린은 할딱할딱 흐느꼈다. 그만둘 수가 없어. 난 못해. 난 못해. 메리는 소리쳤다. 넌 할 수 있어. 너를 괴롭히는 것의 절반은 히스테리하고 내 성깔머리야. 그냥 히스테리, 히스테리, 히스테리라고. 메리는 히스테리라는 말을 할 때마다 발을 쾅쾅 굴렀다. 콜린은 목이 메어 꺽꺽거렸다. 나 혹을 만졌어. 그걸 만졌다고. 언젠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내 등이 곱사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죽는 거야. 그러고 나서 콜린은 다시 몸부림치면서 얼굴을 돌리고 흐느꼈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 메리는 거칠게 반박했다. 넌 혹을 만진 적이 없어. 내가 만약 그랬다면 그건 그냥 히스테리 혹일 뿐이야. 히스테리가 혹을 만드니까. 내 지긋지긋한 등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냥 히스테리일 뿐이라니까.
돌아 누워봐. 내가 만져볼 테니까. 메리는 히스테리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고 어쩐지 그 말이 콜린에게 영향을 끼치리라고 느껴졌다. 콜린은 메리와 비슷하니까 콜린도 아마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터였다. 메리는 명령했다. 간호사, 이리 와서 당장 얘 등을 보여줘요. 간호사와 메들록 부인과 마사는 문 앞에 모여서서 입을 해 벌리고 메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세 사람 모두 겁이 나서 여러 번 숨을 헐떡였다. 겁에 질린 간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콜린은 숨막히게 흐느끼며 꺽꺽거렸다. 메리는 낮은 소리로 주저하며 말했다. 어쩌면 나한테 보여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콜린은 그 말을 듣고 흐느끼는 사이사이 할딱할딱 말했다. 보여줘. 그러면 메리가 보게 될 테니까. 옷을 벗기자 보기에도 가엾은 바짝 여인 등이 나타났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갈비뼈와 등뼈 마디 하나하나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였다. 메리 아가씨는 허리를 굽히고서 무자비하고 딱딱한 조그만 얼굴로 콜린의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메리가 하도 심술궂고 늙은이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서 간호사는 입술이 실룩이는 것을 감추느라고 얼굴을 돌렸다. 자기가 런던에서 온 유명한 의사이기라도 한 것처럼 메리가 콜린의 등뼈를 아래 위로 살피고 또 살피는 사이에 콜린까지도 숨을 죽였다. 1분쯤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메리가 말했다. 혹은 없어. 핀만한 혹도 없어. 뼈마디를 빼면 말이야. 그리고 그건 내가 말라서 만져주는 것뿐이야. 나도 등에 뼈마디가 튀어나왔어. 전에는 너만큼이나 많이 튀어나왔었지. 그러다가 점점 살이 찌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만져지지 않을 만큼 살이 찌진 않았어. 핀만한 혹도 없어. 또 한 번만 혹이 있다고 하면 난 웃을 거야. 콜린 자신만 빼면 누구도 그렇게 심술궂고 유치한 소리가 콜린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지 못했다. 콜린이 자기의 비밀스러운 두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콜린이 용기를 내어 질문을 할 수만 있었다면, 콜린에게 또래 친구가 있고, 콜린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콜린에게 질려버린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어 만들어낸 짓눌린 분위기를 들이마시며 이 커다랗고 닫힌 집에서 누워서만 지내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아마도 콜린은 자기의 두려움과 병이 대개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하지만 콜린은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누워있으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병과 자기의 약한 몸만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난 한 동정심 없는 여자아이가 콜린은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아프지 않다고 박박 우겨댔고 콜린은 여자아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 간호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도련님이 척추에 혹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도련님이 앉아있으라고 하시질 않아서 등이 약한 거예요. 혹 따위는 없다고 말씀드릴걸. 콜린은 눈물을 삼키고는 고개를 조금 돌려 간호사를 바라보더니 측은하게 말했다. 정말이야? 그래요, 도련님. 메리가 말했다. 그것 봐. 메리도 눈물을 삼켰다. 콜린은 다시 고개를 파묻었지만 격한 흐느낌을 잡히느라고 가끔씩 숨만 길게 내쉴 뿐 한동안 얌전히 있었다. 콜린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려서 베개를 적셨다. 사실 이 눈물은 희한하게도 무척 마음이 놓였다는 뜻이었다. 이윽고 콜린은 얼굴을 돌리고 다시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간호사에게 말을 거는 콜린의 태도에는 라자 같은 기색이 전혀 없었다.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간호사는 영리하지도 마음이 따뜻하지도 않았지만 런던에서 온 의사가 한 말의 일부를 되풀이해줄 수는 있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화내지 않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밖에서 오래 지낸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콜린의 성깔부리기는 한바탕 지나갔다. 콜린은 오느라 힘이 빠지고 지쳐서 마음도 누그러진 듯했다. 콜린은 메리에게 손을 살짝 내밀었고 정말 기쁘게도 메리의 성깔 부리기도 한바탕 지나갔으므로 마음이 풀린 메리도 손을 내밀어 콜린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졌다. 콜린이 말했다. 너랑 같이 나갈래, 메리. 난 신선한 공기를 싫어하지 않을 거야. 만약에 우리가... 콜린은 비밀의 뜰을 찾게 되면 이라고 말하려다가 때마침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이렇게 말을 맺었다. 디콘이 와서 휠체어를 밀어준다면 너랑 같이 나갈래. 난 정말 디콘이랑 여우랑 까마귀를 보고 싶어. 간호사는 엉망이 된 침대를 정리하고 베개를 흔들어서 모양을 바로잡았다. 그러고 나서 간호사는 콜린에게 진한 쇠고기 스프를 한 컵 만들어 주었고 메리에게도 한 컵 주었다. 메리는 한바탕 흥분을 한 뒤여서 달게 수프를 받았다. 메들록 부인과 마사는 다행스러워하며 살그머니 빠져나갔고 모든 것이 말끔해지고 차분하게 정돈되자 간호사는 자기도 빠져나갔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간호사는 잠을 빼앗기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팔팔한 젊은 아가씨여서 메리를 쳐다보며 입을 쩍 벌리고 하품을 했다. 메리는 침대 쪽으로 커다란 스툴을 끌어당겨 앉아서 콜린의 손을 잡았다. 간호사가 말했다. 아가씨도 가서 자요. 도련님은 한참 뒤에야 잠이 들 테니까 너무 흥분하지만 않으면 말이죠. 그러고 나서 나도 옆방에서 잘게요. 메리는 콜린에게 속삭였다. 내 아야한테서 배운 노래 불러줄까? 콜린은 메리의 손을 가만히 끌어당기고는 지친 눈으로 간청하듯이 메리를 쳐다보았다. 그래, 정말 나직한 노래니까 난 1분만 지나면 잠들 거야. 메리는 하품하는 간호사에게 말했다. 내가 콜린을 재울게요. 가고 싶으면 가보세요. 간호사는 마지못해서 그러는 것처럼 말했다. 글쎄요, 30분이 지나도 도련님이 잠들지 않으시면 날 불러야 해요. 메리가 대답했다. 알았어요. 간호사는 바로 밖에서 나갔다.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콜린은 메리의 손을 다시 끌어당겼다. 하마터면 말할 뻔했어. 그래도 때마침 입을 다물었지. 난 말하지 않고 잠잘게. 하지만 너 나한테 해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그랬지? 너 비밀의 뜰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뭘 알아낸 거니? 메리는 콜린의 불쌍하고 지친 조그만 얼굴과 퉁퉁 부은 눈을 보자 마음이 누그러졌다. 찾아낸 것 같아. 내가 자겠다니까 내일 말해줄게. 콜린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비밀의 뜰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난 어른이 될 때까지 살 수 있을 거야. 아야의 노래를 불러주는 대신에 내가 처음에 뜰 안이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한 얘기를 해줬을 때처럼 나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틀림없이 난 잠이 들 거야. 그럴게. 눈을 감아. 콜린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메리는 콜린의 손을 잡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느릿느릿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 생각에는 말야, 뜰은 아주 오랫동안 버려져 있어서 그래서 온갖 것들이 자라나서 모두 아름답게 얽혀 있을 거야. 덩굴 장미가 뻗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나뭇가지랑 담에서 축축 늘어지고 땅 위에도 쭉 깔려 있을 거야. 묘한 잿빛 안개처럼 말이야. 몇몇 장미는 죽었겠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살아있어서 여름이 되면 뜰이 온통 장미의 커튼과 장미의 샘이 될 거고 내 생각엔 땅속에 가득한 수선이랑 아네모네랑 백합이랑 아이리스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꼬물거리고 있을 것 같아. 이제 봄이 왔으니까 아마. 나직하고 부드러운 말소리에 콜린은 점점 더 꼼짝도 하지 않게 되었고 메리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말을 이었다. 아마 꽃이 풀 사이사이에 피어나고 있을 거야. 어쩌면 자줏빛이랑 금색 크로커스가 송이송이 피어났을지도 모르고
지금쯤이면 말이야. 아마 나뭇잎들도 싹이 터서 곱게 펴지고 있을 테고, 어쩌면 잿빛이 바뀌어 초록빛 투명한 베일이 깔리고, 그러니까 온갖 것들 위에 초록색 베일이 깔리는 거야. 새들은 그걸 보려고 나오고,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로 안전하고 고요하니까. 그리고 어쩌면 아주 부드럽고 느릿한 말투였다. 붉은 가슴 울새가 제 짝을 찾아서 둥지를 틀고 있을 거야. 콜린은 잠이 들었다.